저 여자 이제 깨어날 일 없겠지? 빨리 하늘 갔으면 좋겠다. 그럼 오빠랑 나랑 완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치? 그럼. 저 여편네 이제 곧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즐기기나 하자고. 아잉 오빠도 참 간지러워. 그만. 간병인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제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어요. 아니, 떠서는 안 되었죠. 남편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바로 제 머리맡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여보, 힘내라고 속삭이던 그 입술이 지금은 다른 여자의 입술을 탐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성공 위에서 제 목숨값을 흥정하며 말입니다. 삑삑 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수 측정기 소리만이 죽은 듯 누워있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렇게 가장 처절한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순자예요. 모든 것은 한 달 전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4시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곰탕 냄새가 이불 속에서도 희미하게 배어 나오는 것 같았죠. 40년 세월 남편 박상철의 아내로 살아온 제 인생은 그 냄새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제 손에 쥐어주신 낡은 공책 한 권. 거기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비법 육수를 만드는 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비법으로 저를 키워내셨고 저는 그 비법으로 제 남편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의 작은 식품회사가 상철식품이라는 이름의 대기업으로 크는 동안 저는 단 하루도 가마솥 앞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은 곧 제 성공이라 믿었고 그의 기쁨은 제 기쁨이라 여겼으니까요. 제 손마디가 남자처럼 굵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 밤에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의 환한 얼굴, 아들의 든든한 모습만 보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정성껏 끓인 곰탕을 남편의 아침상에 올렸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파를 송송 썰어 띄우고 잘 익은 깍두기를 종지에 담아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뒤적이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신문이 아니라 거실 TV에 꽂혀 있었습니다. 마침 아침 방송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 박상철 회장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상철식품의 성공 비결은 무엇보다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브랜드에 있습니다. 이 비법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까? 앵커의 질문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가마솥에 푹 끓여주시던 그 곰탕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맛을 재현해낸 것이 지금의 어머니의 손맛이 되었습니다. 쿵! 심장이 아득한 곳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저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어머니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곰탕을 끓이다 화상 입은 제 팔뚝의 흉터를 볼 때마다 이 곰탕이 우리 집안을 살렸다며 눈물 짓던 우리 엄마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제 어머니의 역사를 자신의 어머니 역사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부엌에서 청춘을 바친 제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남편이 만족스럽게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운하다는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다 회사를 위한 일인데 내공을 내세워서 뭘 하겠어. 당신이 빛나면 된 거지.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속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자 남편은 이미 옷을 차려입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이라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죠. 저는 늘 하던 대로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제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진짜. 당신 몸에 밴 그 냄새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중요한 손님 만나러 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게 뭐야?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없는 냄새. 제 희생과 헌신의 다른 이름이 고작 재수없는 냄새였다니. 40년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 눈물은 저 사람에게 그저 귀찮은 투정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얼른 씻을게요. 제 대답에 남편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주머니에서 향수를 꺼내 온몸에 뿌려댔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제 곰탕 냄새를 비웃으며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공장에 좀 다녀와야겠어. 신제품 육수 배합에 문제가 생겼다니까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 좀 해봐. 당신이 제일 잘 아니까. 남편은 마치 제게 큰 특권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네, 그 비법은 저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조차도 그 비법의 핵심은 알지 못했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몫을 할 수 있는 이유이자 제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알았어요. 점심 먹고 바로 가볼게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유독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수없는 냄새라는 말이 독처럼 온몸에 퍼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데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현관을 정리하던 그때 남편의 골프 가방 한쪽 주머니가 제대로 닫히지 않고 살짝 벌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죠. 저는 무심코 그것을 안으로 밀어넣고 지퍼를 닫아주려 했습니다. 그때 손끝에 닿은 빳빳한 감촉.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웬 사진이지? 의아한 마음에 사진을 꺼내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골프채 대신 깨끗하게 세탁된 남성용 옷가지 몇 벌과 값비싼 화장품이 담긴 파우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짧은 여행이라도 준비하는 사람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척 다시 지퍼를 닫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마음을 추스르고 공장으로 향하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래, 이 비법만큼은 내 것이다. 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다. 그것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맞은편에서 커다란 덤프트럭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커브길을 돌기 위해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푹 하고 꺼지는 느낌. 브레이크가 쑥 들어갔지만 차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장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덤프트럭은 경적을 울리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도 멈출 방법도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제 차를 뒤따라오던 검은 세단 한 대, 그리고 그 차의 운전석에 앉아 이쪽을 보며 싸늘하게 웃고 있던 남자. 그는 남편의 운전기사이자 신복이었습니다. 쾅! 하고 온 세상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의식의 저편에서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온몸은 축축한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가락 하나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제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고 다녔습니다. 굉음 덤프트럭, 그리고 싸늘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운전기사. 아, 사고.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 사람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제발,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남편 박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애절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죠. 의사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심한 충격으로 인한 혼수 상태.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다고, 다 듣고 있다고. 하지만 제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는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손이라도 잡아주길, 제발 괜찮다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것은 깊은 한숨소리와 함께 지옥의 밑바닥에서나 들릴 법한 혼잣말이었습니다. 하, 지긋지긋한 팔자. 갈 거면 곱게 갈 것이지. 사람 피 말리게 이게 뭐야?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사 앞에서 제발 살아만 달라며 오열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선. 평생을 봐온 저 사람의 가장 역겨운 무기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서성이는 것 같더니 이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병원. 상황? 그냥 그래. 의사 말로는 가망이 없다는데 더 지켜봐야지. 아, 짜증나. 창립기념일이 코앞인데 일이 이렇게 꼬여서 어떡하냐? 당신은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나는 여기 좀 더 있다가 갈 테니까. 다정한 목소리. 골프 가방에서 보았던 그 젊은 여자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감은 눈 너머로 온몸의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은 제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마침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윽고 차가운 그의 손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감촉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어서 일어나야지. 회사 일도 산더미고 지훈이도 당신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제발 눈 좀 떠봐. 응?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위선자, 이 악마 같은 인간.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듯이 누워 저 사람의 역겨운 연기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 세상은 오직 소리로만 존재했습니다. 남편이 지인들 앞에서 슬픔을 연기하는 목소리, 회사 임원들 앞에서 비통함을 가장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버리는 목소리. 그는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했고 주식 시세를 확인하며 희희낙낙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복수심 대신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 인간의 세상이 되는 것을 이렇게 누워서 듣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절망이 저를 집어삼키려 할 때쯤 새로운 목소리가 제 병실에 등장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간병인 오미란입니다. 오늘부터 사모님은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똑 부러지는 목소리, 맑고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내다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부탁하지. 필요한 거 있으면 비서한테 연락하고.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미란이라는 여자는 상냥하게 대답하며 제게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냈습니다. 곧이어 제 팔다리를 주무르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길은 능숙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우면서도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미란이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제 세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간병인이었습니다. 적어도 소리만 들어서는 그랬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제 몸을 닦아주고 자세를 바꿔주는 소리, 남편이 병실에 있을 때면 그녀의 헌신적인 목소리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사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네네, 사모님 곁만 지키시느라 기력이 쇠하셨을 텐데. 제가 죽이라도 좀 데워올까요? 사장님, 어깨가 많이 뭉치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주물러 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마사지를 좀 배웠거든요.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의 불편한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목소리를 귀찮아하던 남편도 계속되는 정성에 조금씩 경계를 허무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간병인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는 소리를 냈고 그녀가 어깨를 주물러주는 동안 잠시 편안한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 여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 짜인 각본처럼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골머리를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틀어졌는지 그는 소파에 앉아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고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큰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고비를 넘기시더라고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끝에 매달린 미세한 교태를 남편은 지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잘 모르지만 사장님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절대 이대로 무너지실 분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사장님 곁에는 사모님도 계시잖아요. 저희가 다 기운 내시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미라는 그렇게 말하며 무언가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손이 남편의 손등에 닿은 것이리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는 소리도 받아들이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더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감은 눈 너머의 어둠 속에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우의 사냥이. 그리고 저 나약한 남자는 기꺼이 그 사냥의 먹잇감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병실은 이제 단순한 배신의 공간을 넘어 새로운 음모가 피어나는 위험한 둥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오미란이라는 여자의 목소리는 남편의 위선보다 훨씬 더 위험한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저를 더욱 깊은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소리에는 감정이 실리고 침묵에는 진심이 담긴다고 했던가요? 제 세상이 소리로만 이루어진 이후 저는 그 말의 참혹한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은 칼날과 오미란이라는 여자의 상냥한 목소리 끝에 매달린 독을 저는 매일같이 맛보고 있었습니다. 제 병실은 고요한 지옥이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저를 천천히 잠식하는 고문이었습니다. 오미란의 유혹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보란 듯이 제 앞에서 남편을 자신의 남자인 것처럼 다루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중요한 전화를 받으며 병실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로 보아 꽤 높은 사람이 틀림없었죠.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굴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푸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조용히 제 침대 시트를 정리하던 미란이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답답하게 계시면 병나세요.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바스락거리는 옷깃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남편의 셔츠 단추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리라. 남편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은 짐짓 화를 내는 척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낮게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귓속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트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시는 사장님도 결국엔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남자일 뿐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침묵 뒤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미란의 만족스러운 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저는 감은 눈 너머의 어둠 속에서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병실, 제가 누워있는 이 침대 바로 옆에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치욕과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삑, 삑 하고 울리던 심박수 측정기 소리가 갑자기 경고음처럼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제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오직 저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 사모님, 듣고 계셨어요? 그럼 더 재미있겠네.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보고 있냐? 이제 이 남자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가 더욱 깊은 소리의 수렁 속으로 그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빨라졌던 제 심박수는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다시 느리고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병실은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아지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듣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보지 못할 거라 믿으며 온갖 역겨운 소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남편은 미란에게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다 주었고 포장지를 뜯는 소리, 보석 상자를 여는 소리가 제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미란은 그 대가로 남편에게 젊음과 쾌락을 바쳤고 두 사람의 끈적한 웃음소리는 제 병실의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앞에서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의논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강남에 우리 둘이 살 아파트 언제 살 거야? 응?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도 여편 내간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의사 말로는 가망 없다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겠지. 정말? 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오빠랑 둘이서 해외여행도 가고 쇼핑도 마음껏 하고 싶어? 그럼. 이 회사도 원래는 저 여편 내 돈으로 시작한 거지만 이제는 다 내 거야. 아니, 우리 거지. 하하. 그들의 더러운 웃음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차갑고 시퍼런 도끼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내 놈들을 지옥으로 보내주마. 매일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그들의 대화를 곱씹으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소리뿐인 세상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톤, 숨소리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었죠. 남편의 목소리에서는 저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에서는 사랑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야망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무기인 비법 육수 레시피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자 제 자존심이었고 이제는 제가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비법의 핵심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없으면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브랜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생각이 들자 칠흑 같던 제 마음속에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는 아직 칼이 남아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와인 코르크를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미란이 무언가를 축하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란아, 우리 미래를 위하여. 오빠 사랑해. 두 사람의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쨍 하는 그 소리는 제 심장에 박힌 유리 파편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고통 위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그 잔 부딪히는 소리를 나는 내 뼈에 새겼습니다. 내 복수는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시작될 테니까요. 소리 없이 아주 처절하게. 오빠, 저 여자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 전부 합치면 얼마나 돼요? 미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끈적거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제 재산을 넘어 제 목숨값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어둠 속에서 제 생명의 가격표가 매겨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인들 같았어요.
제 목숨이 그들의 흥정 대상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펜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소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목숨값이 숫자로 환산되는 그 끔찍한 시간, 저는 속으로 제발 그만하라고, 제발 멈추라고 수없이 되뇌었죠. 생명보험 말고 식물인간 상태 같은 중증 장애 시에 나오는 보험금이 있어. 그것만 한 20억 정도 될 거야. 회사 명의로 든 거라 세금도 거의 없고. 우와, 20억? 그럼 사망보험금은요? 그건 50억이 넘어. 하지만 섣불리 건드릴 수 없어.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하면 보험사에서 의심한단 말이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눈엣 가시이자 화려한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가득했죠. 그럼 어떡해요? 저러다 만에 하나 깨어나기라도 하면 우리 다 들통나는 거잖아요. 그 장애보험금도 못 받게 될 거고. 남편은 그런 미란을 안심시키려는 듯 아주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괜히 VIP 병실을 잡은 줄 알아? 의사들 말로는 절대 의식 못 찾는다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아있는 편이 우리한테는 더 안전하고 이득이야. 동정 여론 만들어서 회사 경영권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때가 되면 장애보험금 청구해서 목돈 챙기고 그러다 조용히 자연사처럼 보내면 사망보험금까지 깨끗하게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완벽한 시나리오 아니야? 저는 그들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들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목숨을 두고 단계별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슬픔에 잠긴 연기나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장례식은 벌써부터 최고급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넌 그날 입을 검은색 원피스나 미리 골라둬. 하하. 오빠, 그럼 장례식은 회사장으로 치르는 거지? 최대한 성대하고 슬프게 보여야 해. 사람들이 오빠를 더 동정하게. 당연하지. 내가 벌써 장례업체랑 다 이야기해놨어. 국화꽃은 최고급으로 하고 영정사진은 저 여편네 제일 예쁘게 나온 걸로 걸어줘야지. 하하. 그 역겨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라리 제 귀가 멀어버리기를 바랐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킨 가정이 한낱 싸구려 막장 연극 무대로 변해버린 꼴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서 흐르는 피눈물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미라는 와인을 마시며 자신들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몰디브의 푸른 바다, 뉴욕의 5번가 그 모든 계획은 제 죽음과 제 목숨값을 발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미란이 문득 아주 순진하고 걱정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 생각할수록 이상해요. 사모님 운전 경력이 몇십 년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사고가 났다는 게 혹시 차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빠가 워낙 큰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혹시라도 오빠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사모님 차에 손을 댔다거나 그런 끔찍한 상상까지 들어요. 전 그냥 오빠가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교활한 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상대의 약점을 떠보는 소리라는 것을 그녀는 남편을 떠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고의 진실에 대해 그리고 제 남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에 대해 남편은 미란의 순진한 걱정 뒤에 숨은 칼날을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그녀에게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과시하고 싶었던 듯
으쓱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리석은 자부심마저 담겨 있었죠. 허튼 상상할 필요 없어. 당신 오빠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으로 보여? 모든 건 다 내 계획 안에 있었으니까. 네, 계획이라니요? 오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쉿. 이제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김기사시켜서 완벽하게 처리했어. 폐차 직전 트럭, 손봐둔 브레이크 누구도 의심 못해. 그냥 비극적인 사고, 그걸로 끝이야. 경찰 조사도 그렇게 종결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자신의 아들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없으면 회사 비법은 어떡해요? 어머니의 손맛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멸과 뒤틀린 자격지심이 가득했어요. 당신 아직 뭘 모르네. 그깟 국물 맛, 저 여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내가 최고의 연구원들 데려다가 분석하면 99%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고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여자가 살아 숨쉬는 한 나는 영원히 저 여자의 그림자일 뿐이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내 어머니의 비법이라고 믿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만 무슨 소용이야? 저 여자 앞에서는 내가 가짜라는 걸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저 여자의 그 동정하는 듯한 눈빛,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단지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하찮고 뒤틀린 열등감, 세상의 모든 성공을 손에 쥐고도 단 한 사람, 바로 저에게서만큼은 진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자격지심 때문에 저를 없애려 했던 겁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이 모든 성공 신화는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야.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벽한 내 역사. 그걸 위해서라면 50억 보험금은 그냥 보너스일 뿐이지. 미라는 그 악랄함에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와, 오빠.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완전 범죄잖아요. 역시 큰일을 할 사람이야. 난 오빠만 믿을게. 당연하지. 걸림돌은 치워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저 여자만 사라지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니까. 회사도, 돈도, 명예도 전부 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죠. 슬픔, 분노, 배신감. 그런 단어로는 도저히 제 심정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허무함과 절망감이었어요. 눈을 감은 채였지만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제 영혼이 흘리는 피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제 모든 미련과 연민, 사랑이라는 어리석은 감정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멈춘 자리에 칼날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나를 죽이려 한 악마와 그 악마의 옆에 붙어 피를 빨아먹으려는 하이에나. 그것이 제가 앞으로 상대해야 할 적들의 실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용서할 가치도 없었어요. 이것은 생존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제발 저에게 복수할 힘을 달라고. 저 악마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들을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입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아침이 밝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복수의 아침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증거를 잡을 것인가? 지옥에도 아침은 오고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작은 풀씨 하나는 싹을 틔우는 법일까요? 남편과 미란의 악마 같은 대화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제 세상은 다시 완전한 암흑에 빠졌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 몸뚱이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몸은 차가운 감옥이었고 제 영혼은 그 안에서 복수심으로 들끓는 죄수였죠.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와 제 목숨을 두고 벌이는 더러운 계획들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차가운 감옥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훈이에요. 아들이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 박지훈.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착하고 순진하기만 한 내 아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아리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지옥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아들의 발소리가 제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윽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남편의 차갑고 계산적인 손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심 어린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팔을 지나 심장까지 천천히 전해지는 것 같았죠. 아, 살아있다는 감각이 이런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곧 좋아지실 거라고 제가 매일 와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셔야 해요. 네. 아들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악마인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아픈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까지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훈아, 도망쳐. 내 아버지는 악마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입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제 곁을 지키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회사 이야기 등을 두서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듣고 있을 거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회사에 일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면 다시 남편과 미란이 만들어내는 지옥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안 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내 아들만큼은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지켜야 해. 그리고 내 복수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도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연습했던 손가락 움직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저는 온 힘을 다해 제 손을 잡고 있는 아들의 손바닥을 제 검지손가락으로 아주 약하게 3번 긁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것은 어릴 적 제가 아들과 자주 하던 우리만의 비밀 신호였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봐. 중요한 이야기야 라는 뜻이었죠. 아들의 걸음이 우뚝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의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알아차려다오.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어 그의 손바닥을 3번 긁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 손을 꽉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느꼈나 봐요. 어머니,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미약했던 걸까? 아들이 어릴 적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절망감이 다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병문안을 오가며 아버지와 미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죠. 일주일에 2번 남편은 답답하다는 핑계로 미란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값비싼 저녁 식사와 쇼핑, 남편은 그녀에게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환심을 사려 했고, 미라는 그 시간을 이용해 간병인이 아닌 내연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 병실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날 밤 기적의 기회는 저들의 죄악 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미란이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병실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확인하고 2사람이 완전히 병원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뒤 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아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으면 제 손바닥을 한 번만 긁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아들의 손바닥을 한 번 긁었습니다. 아들이 숨을 급하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정말 의식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시는 건가요?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긁어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바닥을 한 번 긁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숨소리가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일단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게요. 하지만 아버지께는 절대 티내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계속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저는 그의 손바닥을 길게 한번 긁어주었습니다. 알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는 효자 아들 노릇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손을 잡을 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아주 작은 물건이 들려있다는 것을. 그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제 침대 밑으로 그 물건을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예요. 24시간 녹음돼요. 진실이 뭔지 제 귀로 직접 들어야겠어요. 그날 이후 병실의 모든 소리는 작은 녹음기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남편과 미란의 역겨운 애정행각, 보험금을 나누려는 계획,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교통사고 관련된 대화까지. 어느 날 아침 병실을 찾아온 아들의 기척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발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온몸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오열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그 아비라는 자가 악마였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아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눈물을 닦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게요.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이제 저의 복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의 손바닥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것은 제 대답이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그리고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그날 저희 모자의 비밀스럽고도 처절한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옥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시베리아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그 차가운 결심 아래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 이 완벽한 지옥도를 저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것인가 하는 냉철한 계산뿐이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저의 손과 발이 되어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저는 제 안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무기, 저들의 거짓말 위에 군림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제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날도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눈꺼풀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수천 킬로그램의 바위가 짓누르는 듯 눈꺼풀은 제 의지를 비웃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닦아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수백, 수천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천근만근 무겁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며 한 줄기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세상은 흐릿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제 병실의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간이 침대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는 오미란의 희미한 실루엣도. 저 여자는 지금쯤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행복한 꿈을 꾸고 있겠지요. 저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승리에 도취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도 모르게 필사적인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미란이 병실을 비우는 시간, 그리고 깊은 새벽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눈을 뜨는 연습, 손가락을 하나씩 쥐었다 펴는 연습, 발가락에 힘을 주는 연습.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게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겨웠습니다. 굳어버린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에 힘이 돌아올수록 제 복수의 칼날도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밤마다 찾아온 아들은 저의 작은 변화에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보다 손가락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는 밤새 제 팔다리를 주무르며 굳은 근육을 풀어주었고, 그런 아들의 도움에 힘입어 제 몸은 기적처럼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밖에서의 전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아버지의 제국을 무너뜨릴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미란이라는 여자에게 회사 법인카드로 사준 명품 내역을 전부 확보했어요. 수천만 원에 달해요. 최 변호사님이 이걸로 배임 혐의를 추가할 수 있겠다고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차명계좌로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어요. 자금 흐름을 거의 다 추적했습니다. 곧 완벽한 횡령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과 긴장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 때문에 위험한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과 미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병실에서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 계획을 세우며 희희낙낙했습니다. 오빠, 이번 창립 기념일 파티 아주 성대하게 열어야 해. 호텔 전체를 빌리고 정재계 인사들도 다 부르고 기자들도 많이 불러서 오빠의 성공을 온 세상에 알려야지. 내가 옆에서 안주인처럼 딱 붙어 있을게. 당연하지. 이번 기념일은 저 여자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 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축제가 될 거야.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축제는 맞을 거다. 하지만 그 축제의 주인공은 너희가 아닐 것이다. 너희의 파멸을 위한 피해 축제가 될 것이니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 비법 레시피의 원본을 찾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바닥에 힘겹게 글씨를 썼습니다. 안방, 자개장, 아래 서랍, 비단 주머니, 열쇠. 아들은 그날 밤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희 집 안방 어머니께서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져오신 낡은 자개장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 깊숙한 곳, 손때 묻은 낡은 비단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작은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그 열쇠는 제 방 벽에 걸린 친정어머니의 낡은 흑백 사진 액자 뒤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아들은 금고 안에서 기름 종이에 쌓인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필체, 제가 덧붙여 적은 메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튄 간장 자국과 눈물 자국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이었습니다. 공책과 함께 제가 이 비법을 어머니께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 서류와 남편이 저에게 비법의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임순자에게 있다고 직접 서명했던 젊은 시절의 각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들고 제게 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낡은 공책의 감촉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제 어머니의 영혼과 제 인생이 담긴 그 공책의 무게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니,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매수했던 트럭 기사도 찾았어요. 지방에 숨어 지내고 있더군요. 최 변호사님이 곧 만나러 갈 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약속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모양이에요. 쉽게 입을 열 것 같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제 몸을 기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덜덜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칼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살인미수 교사를 입증할 녹취록과 진술을 약속한 트럭 기사, 탐욕을 증명할 횡령 장부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되찾아줄 비법 레시피의 원본과 각서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휘두를 쳐 임순자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미란이 화려한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는 그 축제의 무대 위에서 터뜨릴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폭탄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믿는 그 순간.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일, 수많은 사람들과 카메라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리는 것.
그것이 제 복수의 첫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장나거나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제 귀를 고문했던 그들의 목소리,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들의 음모,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에 글씨를 썼습니다. 준비 완료. 저 역시 그의 손바닥을 힘껏 쥐어주었습니다. 가자. 최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병원의 모든 눈을 피해 조용히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대 위에 누워 소리만 듣던 무력한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 심판의 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연회장은 온갖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우아한 꽃들과 최고급 샴페인이 넘실거렸습니다. 정재계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과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그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제 남편과 오미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성공한 기업가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미라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마치 자신이 이 파티의 안주인인 양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꼭 낀 채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바로 제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남편이 연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아주 비통하고도 겸손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고생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성공 신화를 감동적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제 아내 임순자 여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보, 듣고 있소? 당신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당신 목까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상철식품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오, 여보. 역겨운 위선이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감동의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란 역시 눈가를 살짝 훔치는 신용을 하며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한 척 연기하고 있었죠. 남편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상철식품의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 아내에게 바칩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남편과 미라는 가장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 신화가 곧 펼쳐질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감동적인 기업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저 여자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 전부 합치면 얼마나 돼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쩌렁쩌렁한 음향 시스템을 통해
그녀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큼지막한 자막으로 박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깟 국물 맛, 저 여편네가 없어도 99%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저 여편네만 없으면 이 모든 성공 신화는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라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미라는 사색이 된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미란에게 명품을 사준 내역, 두 사람이 내연 관계임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초췌한 모습의 트럭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박상철 회장이 시켰습니다. 임순자 사장님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대고 사고를 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증언과 함께 남편이 차명 계좌로 그에게 돈을 보낸 이체 내역까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연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상철 회장님? 여기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원본과 당신이 직접 서명한 각서 원본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내 임순자 여사에게 모든 비법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각서 말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회장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상철 씨, 살인미수 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들에게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듯 연회장의 정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은 제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제 뒤에서 굳은 표정으로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저는 몇 달간의 투병으로 헬쑥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똑바로 허리를 편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고도 강렬하게 수갑을 찬 채 이쪽을 바라보는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공포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파티는 즐거웠소? 이제부터가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진짜 축제의 시작이요.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의 불빛은 꺼졌고 최고급 샴페인이 넘실대던 자리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사람들의 경악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방금 전 제가 일으킨 폭풍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남편의 망연자실한 얼굴, 기자들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는 오미란의 추한 모습.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지독한 허무함과 함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다는 차가운 현실감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남편과 오미라는 각각 다른 취조실에서 자신들의 파멸을 마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오만함을 잃지 않았겠죠.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내 변호사 불러.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음모야.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형사가 그의 앞에 녹취록 전문가 트럭 기사의 자백서, 그리고 수억 원의 횡령 증거 자료들을 펼쳐놓는 순간 그의 기세는 꺾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가 숨만 붙어 있는 인형이라고 여겼던 제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겠죠. 그리고 이내 그의 오만함은 두려움은 곧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변해갔을 겁니다. 그 여자가 임순자가 어떻게 그는 혼잣말을 되뇌며 무너져 내렸을 테죠. 한편 오미라는 달랐을 겁니다. 그녀는 취조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부터 쏟아냈겠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억울해요. 다 박상철 회장님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저는 그저 회장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미모를 무기 삼아 가녀린 피해자를 연기하며 모든 죄를 남편에게 떠넘기려 했을 겁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으로 변해 있을 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들에게 내려준 첫 번째 지옥이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서로를 파멸시키는 지옥. 제 병실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제 복수를 위한 완벽한 전쟁 상황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아들 지훈이가 제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바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너무 무리하셔서.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을 저는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많은 감정을 쏟아낸 탓에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제 뜻을 전하기 위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작았지만 제 의지를 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재활 더 강하게.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으려면 저는 제 두 발로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 의지를 알아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지가 대단하시군요.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박상철은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그가 재기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압박과 동시에 그의 돈줄과 권력의 기반인 회사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지훈이가 결심이 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더 이상 유약한 도련님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고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꺼이 전쟁터에 뛰어든 장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회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의 손을 힘껏 잡아주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대견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계획은 상철식품의 경영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의 대주주였습니다. 남편은 제 위임장을 위조하여 그동안 의결권을 행사해왔지만 제가 의식이 돌아온 이상 더는 불가능했죠.
최 변호사가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겁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박상철 해임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체포된 대표이사를 그냥 둘 주주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론도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지훈 씨가 임시 의장직을 맡아 총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인 후 가장 중요한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비법 공개해라. 지훈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비법을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전부인 그 비법을요? 그걸 공개하면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는 대신 곁에 있던 아들의 손을 잡고 테이블 위에 메모지와 펜을 힘겹게 가리켰습니다. 아들은 재빨리 제 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온 정신을 집중하여 앉아 힘겹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제 필사적인 의지가 펜 끝에 실려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곰탕 맛이 좋은 뼈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짜 맛은 수십 년간 길들여온 저 무쇠 가마솥의 숨결과 정성으로 밤새 불순물을 걷어낸 시간에서 나오는 거야. 아들과 최 변호사는 제가 쓴 메모를 들여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최 변호사가 감탄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핵심 비법, 즉 수십 년간 길들인 가마솥과 정성 들인 시간 같은 무형의 자산은 숨기되 뼈와 재료의 레시피 자체는 공개함으로써 박상철의 거짓된 신화를 무너뜨리고 어머니께서 이 회사의 영혼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시려는 것이군요. 정말 대단한 수입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어 메모의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흉내만 낸 자들은 진짜 맛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그것이 그 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야. 남편은 평생 자신이 이 회사를 키웠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공장을 세우고 거래처를 뚫고 외형을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의 비법을 가져가 자신만의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99%짜리 곰탕이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마지막 1%, 즉 수십 년의 세월과 정성, 영혼이 담긴 그 깊이를 그저 감상적인 낭비라고 치부했을 테죠. 하지만 바로 그 1%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과 한 집안의 역사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성공 신화는 결국 영혼이 빠진 눈부신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어머니의 손맛이 무엇인지, 이 회사의 뿌리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의 거짓된 신화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식품 대표이사 박상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지훈이가 회사에 나타나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대주주인 저의 정식 대리인으로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회사의 근간인 어머니의 손맛 비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은 구치소에 있는 남편에게 절망을, 병실에서 TV를 보던 제게는 복수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아들은 새로운 대표가 되었고 남편과 미라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회사는 여러 제품 브랜드를 새로 출시하여 더 큰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더 이상 병원이나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대한 무쇠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선 아들에게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곰탕의 진짜 비법은 종이에 적힌 글씨가 아니란다. 바로 이 마음이야.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평온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순간의 배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존엄과 진실을 되찾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저앉지 않는 용기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